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21대 대선이 끝나고 오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 자체가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기에 예. 개인은 열심히 또 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보니까 2,77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75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참 2,770, 750 굉장히 좀 마디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2,800도 이제 뭐 바로 갈 것 같은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만 빠지지만 않는다면, 근데 네. 미국도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과 얘기를 그렇죠. 하겠다 예. 이걸로 많이 이제 시장을 돌려놨잖아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이런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리엔 경제연구소 곽수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합이었다가 네. 다시 전환한다 이러고서 조금 반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반등을 한 건지 아니면 고용 지표가 나와서 반등을 한 건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예, 졸트 지수가 나오면서 다시 고용 나빠질 거야 그랬는데 좋게 나오네 그러더니 확 돌린 건지 네. 이게 전환할 거다 이걸로 돌린 건지 네. 두 개에 따라서 왠지 해석을 펀더멘탈로 갈지 아니면 그냥 트럼프의 관세로 계속 트럼프 입만 보고 갈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글쎄요, 뭐 구인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조금 예상치보다 네. 좀 10만 명 또 기대치보다 한 20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나올 신규 취업자 건수는 소폭 감소할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가지고 반등한 건 아닌 것 같고 전환할 거다라는 내용 같은데 그 전환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중에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의 허리펑 대표가 시진핑 주석한테 지시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호락호락하게 협상하지 마라. 우리 길대로 간다. 그래서 아주 강경 노선을 갈 가능성이 높게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 쪽 입장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우리는 거기에 부응할 것이다라는 네.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언제 할지도 모르고 네. 정확하게 뭐 그런 내용이라서 전화 한 통으로 해서 그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사실 이제 트럼프는 품목별 관세 행정명령 서명했잖아요. 그 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그렇죠. 25%에서 50%로 올렸는데 이게 당장 이제 지금 발효가 됐네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발효가 됐죠. 오후 1시니까. 네. 예. 이건 시장에서 또 악재로 인식할 법한데 그렇게 크게 또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국내 증시 상황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중국과의 협상 예. 이슈에 걸려 네. 있는 거라서 네. 그런데 이제 그 뒷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US 스틸을 갖다가 일본 철강이 인수하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찬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선물이다 그랬어요. 네. 누구에게? 일본에게. 그럼 이시바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선도 잘하고 군함도 잘 만들고 LNG선도 잘 만들고 쉐빙선도 만드니까 열심히 협력하겠다. 단 하나만 자동차만 면세를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US 스틸 인수 문제, 철강 알루미늄 이 문제는 중국과의 협상에 맞닿아 있는 거라서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17년에도 1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그렇게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허리펑은 전통 중국 학자고 유허 이전에 했던 유허는 일기 때 했던 유허는 하버드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서 아마 이번에는 강공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중국과의 협상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결국 중국 경기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죠. 지금 대부분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경기가 너무 나빠서 중국도 대안이 없다. 네. 그래서 무조건 협상을 할 거다라는 부류랑 네. 아니다. 그래도 난 끝까지 갈 거다라는 부류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저는 좀 이제 협상을 할 거다 부류 쪽으로 좀 치우쳤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교수님은 이제 아닐 거다라고 예.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보시는 특별한 이제 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전통적으로 중국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것 같고요. 네. 2기가 들었을 때 아마 트럼프가 승리할 거라고 점을 쳤을 거고 맞아떨어졌고 그다음에 관세 정책이 이 정도 들어올 거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세 기간 동안 위스콘신에서 특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달러권으로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100% 관세 때리겠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간다는 의미는 이미 중국 분들은 아파봤고 굶어봤고 뭐 이런 말이 좀 심한 편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당으로 통하는 상황이니까 당에서 결정하면 아마 따라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처럼 어떤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보다 이미 미국은 카드가 다 열려 있는 상태라서 네. 중국 입장에서 더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여기에 또 푸틴 대통령하고 시 주석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미중 간의 그 관세 정책 자체는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길게 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중국 내부의 경제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 PMI 지수가 나왔는데 국가통계국 자료하고 카이싱 S&P하고 자료가 좀 틀리게 나왔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내수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193조 풀겠다고 했는데 돈을 가져가 쓸 사람들이 없어요. 저축률이 보니까 40%가 넘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국 인민들의 어떤 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중국 내수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 시장 구조 개선해라, 산업 구조 개선해라, 공산당 보조금 줄여라, 뭐 이런 내용들을 깔고 가는 건데 중국 정부로서는 자기들도 지금 맞듣지 않은 전략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서 무조건 미국의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내놓은 카드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누가 과연 꺼내놓겠는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네네. 뭐 아무런 뭐랄까 베센트 장관이나 뭐 다른 누비오 국무장관이나 역할이 없는 것 같고요.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 말 한마디로 다 움직이는 것 같고 네네. 결국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데 네.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요. 그러네요. 또 이 가운데 트럼프는 뭐 바깥으로는 지금 관세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부적으로 지금 감세안 통과 굉장히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감세안 빨리 통과시키라고 했고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이제 역겹고 혐오스럽다라고 해서 거의 굉장히 둘이 브로맨스를 자랑하다가 이번에 좀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 네. 감세안 때문에 그 벌어질 수 있는 연방 정부의 부채를 관세로 메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택도 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번 감세안으로 3조에서 5조 달러 정도 적자가 생기는데 네네. 관세를 갖다가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시는 중에 3조 5조 달러를 그 관세로 메운다. 그러면 한 50에서 70% 가져가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땐 택도 아니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네. 점잖게 해석을 예. 하면 피스칼 도미넌스 그래서 네. 야 우리가 돈 쓸 수 있는 건 다 썼으니까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채권 사가지고 채권으로 돈 좀 뿌리자. 달러 약세로 가자. 이게 이제 점잖은 뒤에 배경에 숨어 있는 하나일 것 같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의 어떤 파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또 다른 통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혼자서 뭐 북주고 장구치고 뭐 꽹가리까지 막 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본인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완전 제일 어두운 어둡게. 시기가 아니라 네. 이제부터 시작인 걸로 남아 있는 건가요? 새벽은 이미 미국 혼자만이 지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OECD에서 발표가 아 예. 2025년 올해 1.6으로 떨어뜨려 버렸고 네네. 1.5로 떨어뜨려 버렸고 내년도 1.5 떨어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도 어떠한 그 불행의 시작이 곧 될 것 같은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감세법안에서 재정을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는 형태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준의 독립성만 뭐 두들겨 팬다 그럴까요? 네.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그러니까 또 연준은 우리는 당신 말 들을 수 없다. 그리고 버팅기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미국의 신뢰성,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과연 20세기부터 이런 적이 있었나? 이게 이제 와전이 되고 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시겠죠. 브릭스를 통해서 우리는 칩스라고 하는 CIP라고 하는 스위프트 결제제도 대체하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위안화로 한번 결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그거 하는 나라는 다 관세를 매기던 뭐라던 이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딱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완전히 깨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아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EU와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타겟인데 이 타겟에 가기 전에 워밍업 하는 게 한국과 일본, 유럽 같거든요. 근데 유럽도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는 말이 정 달러가 약해지면 유로가 써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서슴없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미국의 지위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더 이상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고민인 거죠. 어느 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없던 일로 할게 농담이어서 지금까지 이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건가요? 호재인가요? 호재가 요즘은 아니죠. 호재 악재도 구분을 못 하겠어요. 트럼프 그러니까요. 단어 말 자체가. 그래서 다이먼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3, 4년 안에 미국이 커다란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경고를 때리고 있고, 지금 늑대 소년이 3번 왔다 갔는데 4번째는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늑대는 진짜 늑대니까 제대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억만장자인 다이먼도 하고 레이 디알로도 하고 다이먼 회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증시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조금 신뢰도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다 감시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그 리벤지 텍스라고 해가지고 해외 투자자 징벌적 관세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읽으셨군요. 그 요즘 그런 말이 나온답니다. Anywhere but United States.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투자하러 튀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위스 은행 계좌에 외국인들이 많이 계좌를 열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호주나 이런 쪽으로 이민이 많이 늘고 있고 영국 쪽으로.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이 하나의 가십거리는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돈 많이 벌어가면 우리한테 계속 재정적인 빵꾸가 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들에게도 소득세를 매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다급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지 시장이,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월가가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게 연방준비은행에서 하고 싶은 말을 월가가 대신해 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유기적인 이런 조화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미국을 바라보면 그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근데 트루스 그 소셜 보고. 부분이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월가랑 그다음에 뭐 헤지펀드나 이런 데가 연결이 좀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경쟁은 아니면 약간 대치 구도, 특히 트럼프랑 페드랑은 확실하게 대치 구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가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월가는 약간 페드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월가는 당연히 페드 편이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결국 뭔가 한쪽이 이제 무너지면 결국은 미국이 무너진다고 가정을 하면 자꾸 이제 어디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도망갈 곳이 없지 않나요? 도망간들 미국이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질 텐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유동성 다 마르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진짜로 올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만약에 온다고 쳤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는 곳은 다 유럽 쪽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의 닥스나 이런 쪽에 경기 부양책, 독일은 특히 이 군비 지출 확대에 대한 재정 확대가 있어서 닥스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다 보니까 또 프랑스가 독일이 군비 증강하면 우리는 그래서 또 싹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군비 증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럽 쪽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국조차도 브렉시트를 약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지금은 유럽 쪽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일단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지표 확인하고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그렇죠. 한 상황이고 지금 나온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할 명분 딱히 없는 상황이고 네. 예, 어떨까? 이번에 나온 이번 주가 사실 고용 지표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나온 구인 건수는 일단 시장 예상치보단 좋았거든요. 네. 예. 그 신규 취업자 건수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네. 예상이 지금. 예. 어제 제가 읽었는 내용은 그런데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놓고 보면 연준의 네. 정책은 두 가지니까요. 네. 고용 견조하고 물가도 예. 2% 초중반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관세의 파급 효과가 조금씩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반기로 가면 3%를 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준에서도 굴주비 시카고 연은 총재라든지 보스틱 뭐 아틀란타 총재 같은 분들도 야 이거 2번, 4번 이랬는데 요즘은 말씀하시는 게 보고 결정하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뒤로 물러서진 것 같아요. 아, 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연준 금리 인하 기조에 저는 한 대해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올해 한 싶습니다. 네, 어쩌면 올리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 네. 현재까지는 2번 정도고 12월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결국 9월에도 인하를 못 한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한 이유는 번이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은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지나야 이 대면을 해야지 네. 사람이 전화를 들고 서로 이야기한들 네. 얼마나 서로 이렇게 감정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직접 대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12월이 아니겠는가 떨어뜨린다면 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대통령이 새로 생겼으니까 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해소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계속 밸류업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상법 개정까지 계속 연동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 체질 개선을 해서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 첫날 하루가 아니라 이게 좀 지속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뭐 또 됐으니까 한 일주일 열심히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나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 다른 외국인 분들하고 지능적으로도 매우 우수하시고 네. 근데 하나의 그 재밌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를 원하시는데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아베노믹스의 핵심 파트입니다. 재정을 풀고 네. 그다음에 주가 지수를 안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배구조 문제, 그다음에 투명성 문제, 소액 지주 문제, 배당금 문제 이거를 갖다가 강화시킨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게 10년 걸렸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 여러분들과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장밋빛 청사진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가 5년을 하고 네. 앞으로 그 다음 정부가 계속해서 이 기조를 유지해 갈 수만 있다면 한국 기업과 한국의 경쟁력을 비춰봤을 때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배구조 문제, 배당 문제, 투명성 문제, 소액 지주에 대한 권리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5천을 향해서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 우리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 이야기가 옳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당장 5천 간다, 3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해서 트럼프식 레토릭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기다리고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10년 안에는 충분히 5천 넘어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굳이 그 기간을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아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네. 어떤 분은 747 하셨다가 747. 예, 747. 저한테 한번 그 비유를 당하셨거든요. 네. 예, 뭐 긴 이야기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7% 성장해서 4만 달러 넘어가겠다는 말씀인데 예, 그런 그 숫자 노름 네. 이거보다는 지금은 국민들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네, 네. 그냥 그때 왔다가 소나기 오듯이 왔다 가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늘 비가 한번 내리면 댐에 가두리 하고 있는 그 댐에 네. 물이 꽉 잠겨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댐에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지금은 뭐 당선되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캄다운 눌러 앉히셔서 네. 냉정을 찾으셔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정책의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네. 예를 들면 AI를 하겠다, 가상화폐를 하겠다 뭐 이러시면 가상화폐 시장이 얼마나 또 들썩거리겠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에어드랍을 해서 러그럽을 해가지고 다 도망가겠습니까? 또 부동산 이야기를 잘못해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튀겠습니까? 알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GDP의 15%를 건설업에서 차지한다. 중요도를 아는데 네. 그거를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툭 던져버리면 경제는 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빨리빨리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네. 자제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게 상법 개정이니까 그 네. 상법 개정 구체적인 내용을 좀 뜯어보면서 네. 이게 증시 체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알려주세요. 뭐 뜯어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요약해 네, 드렸으니까 지배구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회사가 있으면 막 뜯어버리잖아요. 분리해가지고 물적 분할하고, 예. 분할을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액지주들에게 조금 피해를 주고 그런 게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지주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지주사 중심의 제대로 된 회사 경영 방침을 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네. 투명 그 소액지주에 대한 그 보호 문제는 이사회나 이런 결의에 있어가지고 예. 그냥 지금은 거수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수기 역할은 그만해라. 그리고 388조 아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게 거기에 주주라고 하는 단어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넣게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주안점을 뒀는데 이 법안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좀 들어봐야 될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대방 후보가 제시했던 그 배당 분리소득 과세 예, 문제 예. 이런 거 좋은 제도가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가지고 와서 담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뭐 보통 우리나라 헌법이 87 체제에서 지금 4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있듯이 법이라는 것은 이런 법은 좀 자주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시기, 시황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소액지주의 지분을 늘리고 권리를 늘린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네. 자칫 잘못하면은 기업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럴 수 부분이 있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외국인들에게 포이즌 법안 만들고 하듯이 소액지주가 그런 주주들의 정당한 합리적인 행동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주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네.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핵심이 이제 유동성이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이제 확립이 딱 되고 났는데 이제 거의 3권을 다 이제 좀 이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돈을 풀려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돈이 풀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모두 다 인지하고 있고 그게 부동산으로 갈지 주식으로 갈지 모를 뿐이지. 그리고 이제 항상 현 정가 지금 있는 진보 쪽 성향이 됐을 때는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두 개 중에 어느 쪽으로 돈을 풀었을 때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분들은 돈을 풀었더니 가져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나라 분들은 돈만 풀어봐 내가 저거 받아가지고 그렇죠.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투자하고 막 이제 다 그냥 올인할 거야 인생 뭐 한 방이야 막 이러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한국은행이 금리도 낮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정책은 정부가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공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영끌이나 B2 방식으로 다시 또 이끌어가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파이어월은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도 묻지만 오늘 개인 투자가들은 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제발 이럴 때 팔지 말고 좀 갖고 계셔라. 우리나라의 주식의 풍토가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에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 투자법에도 문제가 많다.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기업은 그거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주고 그러다 보면 10년에 꼭 15% 정도의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10년 평균 성장률이 3.3%밖에 안 되더라. 근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왜 오느냐. 외국인들이 그냥 ATM 머신이니까 와서 주가 부양해놓고 가져가 버리니까 이 주식시장은 그런 주식시장으로 아주 풍토가 나쁘게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소액주주만큼은 그러지 말자는 취지는 어떤 의미냐면 돈을 풀어서 돈을 주더라도 그거를 막 달려들어서 그때그때 하고 또 도망가고 이러지 마시고 진득히 하는 좀 습관을 우리가 좀 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푸는 거는 뭐 정부가 아까도 제가 피스칼 도미넌스를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재정으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중앙은행이 아시지만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가 전부 다 9% 가고 막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0.2% 금리했다가 나중에 지금 장기 금리가 4.5, 4.2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만기 채권 미국. 그 정도로 지금 금리가 올라간 상태인데 한국은 금리를 내린다? 왜 내리지? 부동산 또 조장하나? 부동산 하라고 이 사인 보내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말씀을 주시고 돈을 풀어도 푸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새로 임명이 됐으니까 이제 뭔가 미국하고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예. 글쎄요, 그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허들인 것 같아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조금 언짢은 말을 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중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조금 좀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에도 꽁도 먹고 미국이라고 하는 알도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드러나지 않게 일본처럼 아주 교묘하게 외교적 전략을 써서 일본은 지금 반도체 장비 중국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 그러니까 경제를 아는 외교 전문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현 정부의 승부처는 어디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언제나 트럼프 그 10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 약간 삐끄덕하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거네요.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가랑이 사이라도 길하면 기겠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결기겠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근데 의지라는 것과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맞닥뜨리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처음부터 시비를 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야, 나토처럼 아시아에서도 국방비 정하게 나토,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봤잖아. 나토가 돈 쓰잖아. 중국, 대만 싸우면 한국, 일본 가만히 있지 못할 거 아니야. 당신들도 돈 써. 이 이야기를 자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로 이야기를 돌려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은 그 말뜻을 이해를 하셔서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긋장을 잘 놓을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도 보셨잖아요. 예. 그런 형태에 말려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잘해 능력은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조금 우리가 무슨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내일 모레 당장 뭐 코스피가 5천 가고 4천 가고 이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셔서 그 프로레슬링에서 그 K-페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거짓말인데 진짜로 믿게 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K-페이브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네. 우리가 더 이상 K-페이브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그리고 멈출 수 있는 것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나 집을 사실 때나 대통령의 정책을 보실 때 한번 곱씹어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 내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가장 핫했던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볼 텐데요. 장 초반부터 끝까지 강세를 이어온 국내 증시,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종목들 취임 첫날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오전장 대비 오후로 갈수록 시장과 함께 더 상승세를 키운 쪽 지주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 신속 처리 발언에 힘을 받았는데요. 앞서서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반 주주 보호가 강화되면 그동안 지주회사 순자산 가치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이었던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화는 20% 넘게 오르면서 93,400원에 CJ도 12%, SK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고요. 이어서 두산과 HS 효성 등 관련된 지주사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졌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제약사 머크, 자율주행과 AI 기술을 앞세운 테슬라,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이죠 우버까지 총 3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제약사 머크입니다. 현재 주가는 77달러 선에서 횡보 흐름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02달러 선에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머크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특허 만료 이후를 대비해 대규모 사업 개발에 나섰습니다. 3상 이상 임상 자산을 20개 이상 확보했고 SC제형 도입으로 환자 접근성과 생산 효율을 모두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생산 설비 확충에도 9조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리쇼어링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약가 인하 압력과 PBM 수수료 구조에 대해선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머크가 구조적 전환기에 있지만 충분한 실적 기반과 전략적 유연성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현재 주가 간밤에 오르면서 344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증권사 500달러 제시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테슬라 경영에 복귀하기도 했고요.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율주행 출시 이벤트가 새로운 성장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AI와 로보틱스 중심의 기술 전략 강화를 하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 기업 가치 2조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증권은 테슬라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이 기술 성장의 핵심 전환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입니다. 현재 주가는 82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84달러 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우버의 기존 양면 플랫폼 구조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운전자 중심의 공급 기반이 집중화되면 플랫폼 수익성과 유용성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또한 자율주행 확산 시 기존 운전자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는 우버의 실적 자체는 견조하지만 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반영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3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선택은 마무리됐고 이제 시장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과열이냐 안정이냐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집값이 출렁였던 과거 사례들 이번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끝나고서 이제 불확실성은 거쳤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진보 정권이 했을 때 부동산이나 아파트 값이 굉장히 항상 올랐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큰 변동성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없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아시겠지만 명료하고 투명한 어떤 뭐 정책 과제에 대해서 양당이 부동산 정책을 크게 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정책들을 그냥 이어오는 수준이고요. 네.
이 선결과제가 양당 다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일단 민생과 수출 협상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주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갖다가 좀 차순위로 좀 뒤로 물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 정권이 앞으로 뭐 100일이나 뭐 50일 안에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시장을 정책 방향에 따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큰 변동성이 있는 건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부가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뭐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라든지, 뭐 빠르게 하겠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조금은 좀 안정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또 변동성이 좀 내년에는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선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정책이 안 나왔던 것도 처음이죠. 처음이잖아요. 네.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일단 조기 대선의 어떤 성격이 예전하고 네. 좀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네. 보니까 뭐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로 밀린 것 같고 네. 게다가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오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정성이 좀 높아진 상태인데 여기서 부동산을 잘못 건드리면 네. 자칫 역풍이 불 수가 있다 보니까 아. 선거 대책으로 양당에서 서로 네. 조금 이제 기피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년 뭐 월세세 공제라든지 청년 주택 1인 가구 뭐 지원 이런 것들은 뭐 평소에 하던 정책들이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 이번에 그런 정책들을 못 낸 이유가 우선순위가 정책적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정치적인 어떤 계엄의 상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 대선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거기서 이 결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 좀 기필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네. 젊은 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59제곱미터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디테일한 안들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은 그런 디테일한보다는 예전에 하던 것 재탕 수준에 멈췄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하나는 있죠. 두 양당 후보가 세종시 이전 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추진이 돼서 세종시 인근의 어떤 부동산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특히 이제 뭐 PF 이런 문제도 계속 네, 있었고 신탁사들 또 미분양 네, 맞습니다. 이슈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건드렸다가 터지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권이 딱 바뀌고 나서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정책이 나올 만한 것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정부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연히, 예. 어떤 행정 어떤 스타일을 보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확실히 숙고한 후에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 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PF 문제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잖아요. 네. 도리어 동맥경화 현상을 현장에서 빚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MB 때를 기억해 보시면 알 겁니다. MB 때 미분양 현장이나 악성 현장들에 대해서 그냥 파산하면 더 손해가 큰데 분양가를 70%할 때는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고 그 매입한 아파트를 국민들이 살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서 수요를 촉진시키고 그나마 원금의 70%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을 온전히 살리려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엉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신정부에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과 어떤 것이 살릴 수 있고 없는 것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럼 방향성을 정하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그 국민주택 리츠라는 언급을 좀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와야 이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분양가가 높으면 또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두 개를 잘 믹스해서 하는 어떤 디테일한 안들을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공격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정책이 아니라 조금 확실하게 대안이 있고 없고를 국민들한테 시장에다 신호를 정확하게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이전에 네, 이제 맞습니다. 선거할 때 또 네. 활동할 때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예전에 보면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럼 네, 그때와는 좀 맞습니다. 차별을 두겠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네, 그 확실한 어떤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시겠지만 그 과도한 징벌적 양도세 중과 네네.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초반에 또 많이 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은 집을 사고 그리고 이 양도세 대상되는 소유자분들은 파는 걸 멈추니까 예. 시장의 매물이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시장 논리를 너무 배제하고 약간의 그 징벌적인 어떤 갈라치기 정책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을 많이 낳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 본 결과 누가 봐도 국민이 봐도 소유자가 봐도 또 무주택자가 보기에도 너무 과도했다고 판단되는 모습들을 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물론 이제 세제 부분에서 건드리지 않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1, 2년은 좀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어떤 태세를 지금 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어떤 세금으로 이렇게 뭐 두드리거나 이런 어떤 뭐 예전의 그런 모습들은 이번에는 좀 보지 안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택 공급 부분, 재건축, 재개발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이익 환수한다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 있었잖아요. 초과이익이요? 네. 네. 그래서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시행이 되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이게 좀 와전된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약간 감면해 놨잖아요. 어느 정도 뭐 기준시가 가치도 낮추고 해서 그 세부담을 좀 줄여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지냈던 진성준 위원장이죠. 이 양반이 그 KBS 뉴스 시사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서 부동산 쪽에서 약간 어떤 리더 역할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1년 동안 충분히 시행을 해보고 그 뒤에 장단점을 따져본 다음에 여기에 맞춘 새로운 대책과 세금 정책을 다시 한번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일단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감면 조치 그대로 1년간은 일단 갈 것 같고 1년 뒤에 뭐 우리가 이제 세원이 요새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뭐 새로운 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 가서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왜 네. 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게 뭐 단위가 10조 가까이 막 6조, 8조 막 올라왔던 것들이 네네. 1, 2조 단위로 급감을 했거든요. 네. 감면을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세원 부분 마련해서 이 과도한 감면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감면한 정상적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제의 골자는 그거잖아요. 그대로 지을 때 시가 가치가 오른 거에 대한 개념보다 네.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용적률은 사실 공공의 용제잖아요. 네네. 올려주면서 발생한 수익분을 처음에 매개체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울 위주로 지금 저 종부세 대상이 많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시절에 어떤 수도 경쟁력을 키운다고 국민의 세금을 다 모아서 서울에 뭐 코트라부터 해가지고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국민 세금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자산의 가치 증식이 일어났고 네. 개인들의 어떤 능력으로 자산 가치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힘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면서 빚어진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집중 현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용적률을 올려주니까 네.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서울이 부자니까 지방이 지금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받아서 교부해야겠다는 어떤 인식에서 출발한 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종부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위헌 소송을 2번이나 겪었단 말이에요. 예. 다 합헌으로 났단 말이에요. 네.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재산에 대한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부합할 경우에는 일정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리론적으로는 사실 맞기는 맞는데 재건축 과도하게 초과이익 서울 쪽에 환수제. 몰려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약간의 어떤 징벌적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름부터가 미실현 그렇습니다. 이익이라는 것도 네? 미실현 이익이라는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난 게 예. 아니잖아요. 팔기 예, 전까지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죠. 팔기 전까지 그러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실현이 되고 나서 받아 예. 이런 어떤 세부적인 대안들이 없고
일단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위헌 소송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안들은 추후에 수정할 거라고 믿고 일단 헌재나 이런 데서 위헌 판결을 합헌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정치권의 몫이죠. 그냥 대충 던져놓고 그냥 말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세제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때는 그거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말은 많이 나왔어요. 예. 말은 많이 나왔는데 정치인들이 아시겠지만 뭐 딴 데 이렇게 저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손대기가 겁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도 여야가 맞대고서 이게 국가를 위하고 실제로 개인들의 어떤 재산 사유권에서 크게 손해되지 않는 선에서 합당한 손을 하거나 아니면 종부세를 갖다 이름을 좀 바꾸는 방법. 네. 마치 그 대상들만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분들한테 부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자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 재산을 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이 프레임을 갖다가 아 이분들이 그래도 뭐 나라에다 이렇게 다시 환수를 해준다. 그래서 좋은 의미를 자꾸 고양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마치 좀 뭐라 그럴까요? 죄인 네. 이런 느낌을 주니까 네.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네. 좀 열린 마음으로 이 부자분들도 인정해주고 네. 국가 입장도 인정해주고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책을 좀 발표해주면 국민들이나 부자분들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할 텐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재산 축적하는 게 죄악시되는 분위기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전에 리츠 말씀 잠깐 하셨는데 예. 최근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리츠화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리츠가 실제로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리츠라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법이라는 법령에 있는 것인데요. 이제 다수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다수의 투자자의 어떤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이 리츠라는 회사를 세워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를 놓거나 임대를 놓다가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차익이 발생하거나 임대 수익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과 매각 수익에 대해서 이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소액 네네. 주주라고 해야겠죠. 이분들한테 이제 배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황금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메꿔주고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간접적인 투자 방법으로 고안된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미 활성화돼서 이 리츠 상품으로 부동산이 잡히게 되면 주식에 상장을 하거든요. 네. 금융감독원 지시를 받아가지고 감독을 받고 상장하고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네네. 있거든요. 용산국제업무개발지구에 대해서 그 서울 시민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필요한데 요즘 저 건설사나 이런 데들이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각자의 어떤 돈들이 작겠지만 뭉쳐두면 크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 시민 리츠로 해가지고 좀 하겠다고 좀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네. 이 자금이 투입돼가지고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됐잖아요. 근데 자금이 지금 유동성이 없으면 투입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정부가 보증을 쓰고 리츠 회사를 세워가지고 국민들이 주택 리츠에 투입되거나 아니면 민간들이 투입하는 형태. 그래서 자금의 좀 유동성을 좀 높여서 미분양 현장이나 악성 현장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MB 때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해가지고 좀 살려내겠다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근데 리츠라 그러면은 보통 상업용 부동산처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들을 가지고 리츠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되게 이렇게 일반적이죠. 아파트를 막 모아서 리츠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제 월세를 받아서 렌트비를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그걸로 배당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부분은 임대 수익의 개념은 아닌 네. 것 같고요. 네. 일단 미분양 현장이 새로운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매입 원가가 저렴하다라면 투자금이 저렴하다라면 분양가가 됐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익금을 배당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싸졌고 낮아졌다면 시장에 있는 돈이 그냥 가서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모아서 이렇게 소액 모아서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좀 물음표가 그러니까 이제 던져지는데 확실히 그런 현장들도 있는 반면에 네. 애매모호한 현장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현장. 네, 이게 살리기도 뭐하고 죽기도 뭐하고 이런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할 때 소유자들한테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뭐 5년 동안 뭐 세제 감면 이런 것들을 좀 투입해 주고서 분양가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네. 리츠를 매입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시행사가 있는 부지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면 저평가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저평가되기 전에 어느 정도 할인한 금액에서 매입을 했을 때 시장 가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사업 수익성을 이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했을 때 이건 사업 수익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6%가 나온다. 그럼 정부가 그냥 사무 운영비만 대고 5%를 갖다가 리츠 회사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리츠 회사 입장에서 지금 저금리잖아요. 그럼 5.5%면 지금 국제 상업 펀드들이 들어오거든요. 수익률이. 그럼 5.5%에 맞춰 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이 난다고 하면 2년 안에 그거는 이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국민들도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상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네. 볼 때는 가능한 것들, 시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현장인데 자금 투입이 안 되고 또 시공사들이 요새 네네. 건설 원가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묶인 현장들, 이런 현장들 선별적으로 세금 할 것 혜택을 같아요. 주면은 의미는 있겠네요, 충분히. 선별적으로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그럼 PF 부실 문제도 조금 해소될 수 해결사가 있는 되고. 상황이. 네, 이미 전 정부에서 이미 이복현 원장인가요? 충분히 다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현장들이 우량 현장부터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안들이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제 구체적인 좀 정책들이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 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뭐 내 집 마련 시기라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 투자로 좀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그 시기를 좀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울질하기에는 지방은 지금 조정을 받아서 좀 괜찮은데 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조정해서 거의 제가 볼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네. 어느 정도 바닥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지방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을 정도에는 네. 접근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이나 광역시 계신 네, 분들 네. 그리고 서울이 이제 조금 특수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수도권은 그나마 많이 오르지 않고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공공 분양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물량이 거의 20만 채, 3기 신도시 외에 공공택지까지 하면 20만 채가 넘거든요. 그게 사실 빨리 분양이 되면 대체 효과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이제 그동안 전 정부에도 좀 약했었고 이번 정부도 대책이 없었잖아요. 이게 과연 만약에 한 달 안에 뭐 100일 안에 새로운 것으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공공 분야 이쪽에 1차적인 목표를 두시고 2차적인 목표는 공공 분양가가 낮으면 시세 시장 가격도 하방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공약집에 보니까 뭐 선거 대선 불과 3, 4일 전에 나왔잖아요. 급하게 나왔는데 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분양가를 네. 약간 비싼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워딩이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충분히 검토해서 이 한 줄을 넣은 건지 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3기 신도시 분양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대안들이 이쁘게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때는 공공 분양을 1차 전략으로 하고 네. 그럼 공공 분양가가 낮아지면 주위 시세도 약간 하방이 있으니 그 대책이 나온 뒤에 내 집 마련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서울 입주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소득 수준이 대출 원리금 상한이 7월부터 또 스트레스 하잖아요. 그러면 가상금리가 올라갈 텐데 지금이라도 좀 조정된데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동작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괜찮거든요. 지금 네. 제가 볼 때 20, 30% 하락한 곳도 많아요.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동대문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은 4월, 5월, 6월 좀 이 입주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매매 가격이 지금 이제 약간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하방이 있기 때문에 하방에 들여다 보시고 서초구가 또 전세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 4,000세대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니까 전세는 유리하면 매매도 아니나 다를까 신고가는 한두 개 단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하방 압력이 있어서 강남에 진입하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이제 내고라 그러나요? 사겠다라고 이렇게 던지시면 제가 볼 때 좋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지역별로 전략을 제시해 주시니까 네네. 좋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국민 모두가 주목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았던 세제 공약에 대해서 짚어보고 예상되는 변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범석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세금은 할 때마다 어렵고 맨날 바뀌고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기가 바뀌면서 이제 세법들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어떤 공약들이 있었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보면요, 크게 세법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활력 제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가계 및 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우선 이제 첫 번째 경제 정책부터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정책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K 반도체 대도약 실현이라는 대기치를 걸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생산 원가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겠다라는 제도를 실현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리쇼어링. 해외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해서 그게 국내로 다시 복귀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도 이제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추가적인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해서 R&D 세액 공제. 뭐 지금도 이제 방산 업체에 대해서는 네.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네. 추가적으로 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에 대해서 네. 이제 대규모 펀드를 구성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제 뭐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하면은 이제 소득 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 범위에서 좀 더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될 것이 네. 가계 네. 그리고 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 부분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세액 공제 확대 적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월세세액 공제 대상들이 있는데 네. 그 대상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출생 고령화 극복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하나가 있고요. 자녀 수에 비례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예, 현재는 자녀 수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소득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겠다, 한도도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정 부분 교육비를 쓰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이제 초등학생까지 예전에는 이제 체육시설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이제 태권도장 같은 거 있으면은 사실은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에게도 예체능 학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번에 정책 공약집에 실렸던 정책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한둘 낳던 가구가 한 명 더 낳고 이러는 건 아니고 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서 좀 그런 정책들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도체 생산 설비 그 리쇼어링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사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리쇼어링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도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리쇼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세요. 예. 이제 한 7년 동안 보통 100% 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해주고 네네. 이제 남은 3년 동안은 이제 50%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아마 반도체 생산 설비 리쇼링이 얘기한 것은 이거보다 추가적인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낮은 혜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국내 지금 현재 반도체 공장이 중소기업이라서 좀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선 세금 다 내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10%뭐 조금 더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네. 아예 나갔다가 네. 다시 들어오면서 리쇼어링이라 그러면서 세금 혜택을 딱 이렇게 받고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을 막 고민할 것 같은. 근데 첫 번째는 그게 쉽지 않은 게 해외 생산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네. 큰 혜택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그런 막으려고.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세액공제 저희가 좀 알아보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 그 월세 세액공제 네. 이거 지금은 이제 그 주택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월세 세액공제 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급여 소득자로서 이제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무주택 세대주나 또 세대원이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 부분을 늘려준다는 얘기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예. 85제곱미터 이하, 예. 그다음에 또는 이제 기준 시가 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해 줬었는데 네. 아마 이 범위도 늘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기준을 다시 정한다는 거네요. 네네. 예. 그리고 월세를 또 뭐 카드로 내게 해주겠다 뭐 네. 이런 정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카드로 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사실 월세를 카드로 내도 되죠. 카드로 내고 있고 실제로.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고 네.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데 아.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내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선택해야 있어요. 돼요. 예,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걸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 예측이 맞으면 월세 세액공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액공제라서 그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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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렵습니다. 네. 역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부동산 관련 공약은 앞서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보니까 일단은 기존 정부에서 유지했던 부동산 세제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저희가 앞서 보니까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네. 상당히 되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네,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부동산 억제 정책이 네. 총 3번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근데 지금이랑은 기조가 좀 다른 게 예전에는 뭐 다주택자 억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 정권에서 그거를 폐기하고 또 만들고 그다음 폐기하고 이런 수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법제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네. 종부세 법령으로는 다 중과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지 않으니까 네. 이제 대통령령으로 눌러놓은 거거든요. 네.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과세표준 산정할 때 그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놨고요. 그다음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중과세 양도를 법령에다가 대통령령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그 다주택자 관련된 세제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의미가 이제 일정 기한이 끝나면 이제 다시 양도세 중과세가 살아날 거란 말이죠. 법이. 네. 근데 그거를 건들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세법을 철저히 다시 개정을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전으로 돌린다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7월, 8월 중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개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 공약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별하게 기대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이제 7월 저희가 보통은 5월 10일쯤 이제 대통령 임기를 예전에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한 2달 조금 넘게 기간 동안 세법 개정안을 새로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기간이 조금 더 짧아졌죠. 네. 좀 더 짧아졌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졌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이제 세법 개정을 발표하고 14일 동안 공표한 다음에 이제 그 국무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제 국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회로 넘기는 기한이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에 이제 개정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약집을 잘 봐야겠네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게 그 상속세. 예, 이게 75년 만에 지금 개정이 추진된 상황이고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존에는 유산세였다가 이제 이게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기존에는 전체 그 유산 받는 상속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 건데 이제 각각 개별로 이제 부과를 하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상속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번에 좀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세법학회에서도 예. 사실 유산 취득세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제 저희가 유산 과세형과 유산 취득 과세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유산 과세형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네. 분 재산에다 상속세 한 번에 빵 때리는 네. 거고 유산 취득 과세형은 받은 사람별로 받은 그렇죠. 만큼에 대해서 내는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유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점이 뭐냐면 행정편의적인 게 있어요. 행정편의적 있고 세수확보에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유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응능부담 원칙에 적용이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한번 확 발표하면서 바꾸겠다 하고 네.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정책 공약집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유산과세형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유산 취득과세형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개정이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아직 확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제 지금 OECD 국가 네. 이제 38개 국가 중에서 이제 24개의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24개 중에서 단 4개 국가만이 유산 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다 유산 취득 과세형이고 예. 그 4개 국가 중 또 영국은 이제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세적 흐름적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는 그렇죠. 모르겠으나 근데 이번에 정책 공약집에 나왔을 때는 이제 배우자 공제를 더 늘리고 일괄 공제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개편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유산 취득세로 개정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속세법이 워낙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실제로 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지금 가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정부가 파악한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조속히 좀 세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김영삼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계속 낮아져 왔어요. 예, 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제일 낮았고요. 네. 그때 50억 넘으면 45% 세율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다시 그게 지금의 상속세율이 된 거예요. 이제 30억 넘으면 50%. 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상속세 부담자가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1,300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 2000년이거든요. 이제 지금 25년이 네. 흐른 시점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재산의 거의 한 70%는 부동산이라고 봤을 때 네.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상승을 했고 예. 또 GDP도 매우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속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율과 그런 걸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개정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 부담자가 다 약 2만 명, 그러니까 25년 동안 한 15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예, 하는 얘기가 세법학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증세라는 거죠. 그렇죠. 소리 없는 증세라는 소리 표현이 없는 증세라는 표현이라고 예,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속세라는 거를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터부시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소수여서 그런 건가요? 아마도 이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항상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부자 감세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던데요. 뭐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양쪽에서 다 예. 이제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뭐 기본 공제 18억까지는 해주면은 그럼 이제 그래도 많이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 그러면은 일단 1년이라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럼 이제 또 국세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타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한 1,000명 정도는 초부자들은 이제 좀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오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거 할 때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쫙 뽑아서 1,000명 딱 끊으면 여기가 얼마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걸 법에 반영하거나 이러나요? 아니요, 이제 법 개정은 이제 국세청에서 제안을 할 뿐인 거고요. 이제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꼭 국세청에서 발의해야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세청이 그건 정치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 1,000명 예, 이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제 세법상 뭐 하자가 있거나 좀 더 그런 부분만 이제 그러면 그런 가야죠. 네. 데이터를 네.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드리면 거기서 이제 어디서 끊을지를 결정해서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 네. 그러면 모른다 이거네요 결국은. 어떤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공시를 해줘도 아. 얼마가 될지 우리는 예측하기는 굉장히 그렇죠. 어렵겠네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죠. 굉장히 예. 어렵겠네요. 예.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고 이제 내랜 대로 내고 이래야 된다 이게 결론이네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그렇죠. 어쨌든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몫인 것이고 국회의원이 개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의도대로 될 수도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솔직히 세법이란 것 자체가 개인들이나 그분 사람들이 저만 해도 도제체가 맨날 바뀌고 그냥 뭐 어떻게 알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여쭤보면 우리도 모르겠다 막 이러시거든요. 아, 우리도 예, 너무 예. 많이 바뀌어서. 예, 예. 근데 이렇게 꼭 복잡하게 돼 있는 이게 뭐 여기서 질문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걸 단순화시키거나 이러기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세라는 것이 결국에 국가 정책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29번의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세법도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양포 세무사,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들도 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랬던 거는 이제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기치를 걸고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세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이 조세를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 조세가 계속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누군가는 또 이걸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럼 그걸 또 막아내는 과정 중에서 또 다시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쫓기고 쫓는 그런 싸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세법전이 점점 더 불안하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한 요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 정도 됐어요. 네. 세법전이. 그래서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정권마다 그렇게 세법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법은 이제 개인의 재산권을 네.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 세금을 징수하는 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세금이 내가 이걸 매각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사실 그 세법은 사실 약간 실패한 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저번에 한번 타 방송에서 조세 합리화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네. 세법 합리화.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간략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로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문제 인식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국내 증시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도 뉴욕 증시도 이거래 연속 상승했잖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뉴욕 증시 상황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